아마 제가 요즘 계속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요즘 제가 아침마다 드는 첫 번째는, 아니 우리가 만들어놓은 시스템과 제도가 이렇게 하루아침 이렇게 빨리 망가뜨릴 수 있느냐, 망가질 수 있느냐, 설마 했더니만 설마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시스템이 무너진다. 특히 저의 전공이 외교와 국제 분야에서 하는 지금 정부에는 상상 이상의 빠른 속도로 망가뜨리고 있다고요. 두 번째는, 제가 강의를 할 때는 흥분을 잘 안 하고 방송할 때 흥분을 잘 안 하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김현정의 뉴스에서 김현정 아나운서가 이렇게 흥분하는 모습을 처음 봤다고 저한테 말을 했습니다. 그 이유도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요즘에는 방송 들어가기 전에 여기 안 튀어나와야 되는데, 특히 생방송에 내가 욕을 할까봐. 방송 사고잖아요. 그래서 결심을 할 정도로 제가 좀 분이 좀 차여 있습니다. 나라가 좀 걱정되기도 하고요. 근데 실체가 뭐냐? 이 정부가 얼마나 지금 망가뜨리고 있는 것들이 오히려 김건희 여사 때문에 가린다. 의전이 망치고 무슨 굴욕 외교, 외교 참사, 이거 다 의전 형식인데요. 그것도 물론 문제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이 결정과 합의들이 나중에 어떤 한국의 운명을 나쁜 쪽으로요 바꿔버릴 수 있는 아주 엄청난 일을 지금 벌이고 있을 수도 있다. 실제로 저는 거의 확신범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문제에 제가 속이 상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미중 전략경쟁 포함해서 국제 질서가 지금 요동치고 있습니다. 아까 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위기고요. 이 위기가 단순하지 않고 굉장히 복합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대격변이라고 할 정도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미국이 우리한테 원하는 게 뭐고 지금 정부가 지향하는 바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는 말로 표현되는 내부적인 진통이 있었고요.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버니 샌더스가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한 중요한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이 3억 3천에서 3억 5천 정도 되는데, 인구가 미국의 부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5개 은행입니다. 과거에는 빈부격차가 제3세계의 문제였으나 지금은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빈부격차입니다. 중산층이 무너지고요. 어떤 면에서 이 세계화는 이 밝은 부분이 있고 어두운 부분이 존재합니다. 치명적인 약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서가 무너지고 또는 이 질서가 약화되고 새로운 질서가 하나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파편화입니다. 이 파편화는 세계화에 반대되는 말, 우리나라 말에 이거보다 더 적당한 말이 있습니다. 각자 도생이란 말. 이거는 뭐냐 하면, 세계화에서 소외되고 거기에서 실패한 국가들, 그리고 미국을 포함해서 많은 국가들이 세계화 해보니까 손해나더라. 그래서 국가의 이기주의와 민족주의가 등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계화가 문제가 있는데 이 세계화가 개선되거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질서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파편화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으로 또 어디서 시작하냐? 이 또 미국이 먼저 시작합니다. 미국이 자기가 이득이 될 때는 세계화의 질서를 활용하다가 미국의 국력이 약해지고 중국이 등장하고 내부적으로 자기들의 중산층이 무너지다 보니까 뭐를 주장하기 시작했냐면 국가이기주의, 중상주의, 보호무역주의, 바로 그 출발과 본격적으로 된 것이 누구냐? 바로 트럼프입니다. 2016년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는데요. 동시에 유럽에서는 영국이 국민투표를 통해서 브렉시트를 결정합니다. 이는 움직임이 뭐냐? 두 개의 뿌리는 똑같습니다. 영국이 유럽연합에 동의했는데 그리스에 문제 생기니까 돈만 내고, 스페인에 문제가 생기니까 돈만 내고, 손해다. 그래서 탈퇴를 결심하는 겁니다. 거기 숨은 뜻은 영국 first, 그러니까 영국만 잘 살겠다는 것이 숨어 있고요. 트럼프는 당선이 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세계 경찰 역할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보호무역을 하게 되고 동맹국들의 팔을 비틀면서 분담금 더 요구하고 무기를 파는 그런 거친 중상주의 외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미국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질서를 스스로 붕괴시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요,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중국은 자유무역을 외치고 중국은 유엔의 다자주의를 외치는데 미국은 반대로 보호무역을 하고 있고 오히려 진영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나토를 살리고 있고요. WTO를 무력화시키고 있고 WHO를 조롱합니다. 팬데믹에서 잘 보셨죠? 이것이 국제의 구심점이 되고 있는, 물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많은 국제 협력들이 지금 다 유명무실화되어 있죠. 미국이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은 보조금을 자국 기업에게, 자국 내에서 하는 기업들에게 7,500불, 1,000만 원의 보조, 어마어마합니다. 차 한 대에 1,000만 원의 보조금을 주는 이것은 자기들이 만든 WTO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먼저 그걸 하는 겁니다. 대놓고. 이것은 자유무역 원칙의 위배인 겁니다. 근데 미국이 자국 이익을 위해서 이것을 대놓고 하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두 가지 메가 트렌드, 큰 이 국제 질서의 두 가지의 혼재 상황 속에 살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전히 세계화가 살아 있고요. 그 세계화가 가진 빈부격차나 이런 것들이 살아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각자 도생이 사는 이 둘 사이에서 오히려 우리에겐 큰 딜레마적 상황이 닥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향후에 우리가 가장 많이 듣게 될 이 단어가 바로 미중 전략 경쟁입니다. 때로는 패권 갈등이라고도 하는데, 이 학계에서는 전략 경쟁이라는 말을 가장 객관적인 용어, 중립적 용어로 사용합니다. 이 전략 경쟁이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경쟁을 의미합니다. 미국과 중국 하는 지금이, 왜냐하면 중국에 가서 제가 미중 패권 갈등 이 소리만 하면요, 바로 중국 학자들이 손들고 제가 발표하는데도 바로 끼어듭니다. 중국은 단 한 번도 패권을 추구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패권이라고 얘기하죠. 미국이 패권을 추구하는 것이지 중국은 안 한다. 사실 중국의 불만을 받아서 그렇게 쓴다기보다는 보다 중립적인 용어로 미중 전략 경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판도를 바꾸는 것이 언제 안정화될 것이냐, 아무도 모른다고요? 저는 적어도 30년은 간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200년도 간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패권의 교체기가. 저는 향후 세 가지 질서는 향후 30년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미국이 중국을 완전히 제압하는 것.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 중국이 미국을 추월해서 지금 미중의 위치가 바뀌는 것. 저는 이것도 30년 안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미중이 다시 협력적이 되고 다시 우방국이 되는 것. 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향후 30년간 가장 가능성이 있는 건 뭐냐? 미국과 중국의 소모전, 긴 소모전과 엎치락 뒤치락이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누가 이기는 것이 정해지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가 미중 사이에서 끼어있다고 얘기하는데, 미국이 승리한다면 미국 쪽에 붙는 게 맞죠?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러나 승부가 안 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200년도 갈 수 있는데 지금 정부는 너무 빨리 편을 정하고 있다. 그것도 미국 측에 올인하고 있다. 그것이 명청 시기의 변화 때는 빨리 넘어갔는데 청으로 넘어갔는데 넘어가지 않았던 실수를 했다면, 지금은 승부가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미국의 올인, 배팅을 완전히 올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미국이 우리한테 원하는 게 뭘까? 자, 미국이 이 아시아 전략에 대중 전략을 인태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이 인도태평양 전략은 사실상 아베가 첫 번째 임기 때 만든 다이아몬드 전략이라고 합니다. 인태 전략이 이 쿼드는 일본의 다이아몬드 전략을 가져왔고요. 인태 전략, 이것은 자유의 호라는 Arc of Freedom이라는 것을 아베가 만들어냈습니다. 사실상 그거는 한국을 제외하고요, 미국과 그다음에 인도와 호주와 그리고 일본을 연결시키는 마른 목걸이죠. 이거를 사실상 아베가 만든 것이고, 트럼프가 이걸 그대로 미일 정상회담 때 그대로 받아들이겠는데, 이게 2017년이고요. 그 다음에 바이든이 등장해서 대부분은 다 뒤집는데, 적어도 아시아 전략, 특히 대중 전략에 관해서는 트럼프의 그걸 글자도 안 바꾸고 인태 전략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글자도 안 바꾸고 우리 정부가 인태 전략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냐? 미국이한테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대중 견제의 전위대 역할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경제안보와 한미일의 유사동맹의 실질화, 이것이 한국의 원하는 요체입니다. 첫 번째 경제안보는 이게 뭐냐. 자, 미국은요, 중국과 격차를 유지하고 중국을 눌러앉히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숨어있는 내부의 욕심이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도 중산층이 무너졌다 그랬죠. 여러분, 미국의 대선이 2016년에 러스트벨트의 반란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 러스트벨트는 미국의 위스콘신, 그 다음에 펜실베니아, 오하이오가 미국의 철강, 기계, 조선, 과거의 미국의 영광을, 자동차부터 시작했어요. 그것을 일으켰던 미국의 영광을, 그리고 미국의 제조업의 강국이 무너진 곳. 그래서 녹이 끼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들은 대부분 노동자들입니다. 이 노동자들 원래 민주당 편이에요. 민주당이 노동자들을 원하는. 이들이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래서 힐러리가 떨어졌죠. 그때 힐러리가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칵테일 레프트라는 겁니다. 칵테일 좌파. 우리나라의 강남 좌파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힐러리 같이 민주당이 노동자들을 원한다고 하면서 자기들은 고층 호텔에서 칵테일 마시면서 노동자의 아픔을 얘기한다. 이걸 칵테일 레프트라고. 거기에서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4년 후 2020년에 다시 그들이 돌아와서 일부가 돌아와서 바이든이 됐습니다. 지금 이후로 공화당과 민주당은 어디가 결정하냐? 이 러스트벨트가 결정하거든요. 근데 이 러스트벨트는, 그래서 이런 게 표입니다. 러스트벨트의 러스트를 베껴라. 녹을 베끼는 자가 미국에서 대권을 잡는다. 이게 지금 미국의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와 바이든은 똑같이 미국의 민족주의, 백인 민족주의를 내세우면서도 방법이 약간 달랐습니다. 트럼프는 싸움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동맹들의 팔을 비틀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싸움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인종 간 싸움을 붙이고 이민자하고 싸움을 붙이고 그러면서 유지가 됐다면, 바이든은 결국 목적은 똑같은데요. 보다 세련되게 동맹이 중요해, 동맹을 우대하겠다고 얘기지만 실질적으로 동맹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중국을 견제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윤 대통령은 대통령 공약으로 쿼드 기억하시죠? 쿼드, 아까 말씀드린 다이아몬드입니다. 가입하겠다. 이게 대통령의 공약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미국은 그들도 보지도 않았습니다. 지난 5월 21일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우리가 정식으로 미국에 요청을 했습니다. 쿼드에 가입하고 싶다. 근데 미국이 이런 지하에 잘라버렸습니다. 쿼드는 원래 사야. 이거는 굉장히 망신스러운 겁니다. 미국이 보는 안에, 쿼드 안에는 한국이 없습니다. 쿼드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는 인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도는 미국이 생각하는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최고의 대체품입니다. 그만한 인구가 있죠. 그만한 이 경제력 성장이 있죠. 그리고 특히 중국과 맞닿아 있고, 최근에는 인도와의 국경 분쟁 때문에 중국과 인도가 사이가 나쁜 것을 최대한 활용하면 쿼드에서의 핵심은 인도입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뭐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뭘까? 바로 저겁니다. 칩4라고 들어보셨죠? 칩4 동맹, 또 IPEF라고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우리가 가입하기로 했습니다. 13개 국가가 모이는 건데 왜 그러면 한국한테 이걸 원할까? 지난 5월 21일에 와서 우리 대통령은 미국한테 혈맹이니 경제동맹이니 얘기했지만 바이든은 누굴 만났습니까? 삼성, SK, 현대. 왜 그럴까요? 자, 이겁니다. 미국의 무너진 공업지대 러스트를 베끼려면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미국은 중국을 디커플링 시키죠. 다시 말해서 중국의 제조업의 이 성장을 떼어내버리면 그 공백이 생기죠. 그 공백에 미국을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중국을 디커플링 떼어내버리고 그 공백에 미국의 제조업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부터 열까지 시작하면 미국은 이미 다른 국가에게 원천 기술은 갖고 있지만 제조업 부분에서 미국은 한참 아래입니다. 우리가 지난 팬데믹을 겪으면서 미국이 선진국이냐? 라고 했던 거죠. 진단키트도 제대로 못 만들어내고 심지어 마스크도 제대로 못 만들어내는 미국을 봤습니다. 미국도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미래의 중국과의 경쟁도 문제지만 미국의 제조업의 경쟁력은 여기에 달려있다 그러면서 4가지 분야를 바이든이 전략 영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경제 논리가 아니고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정부가 관리하겠다는 것이 내 영역이 생깁니다. 첫 번째가 물질입니다. 힛돌이라든지 코발트라든지 망간같이 미래의 기술에 꼭 필요한 물질, 우리도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이거는 국가가 관리하겠다. 그리고 나머지 세 개는 제조업입니다. BBC입니다. 바이오, 의료산업, 배터리, 그리고 C는 칩입니다. 반도체. 이 세 가지 영역은 미래의 미중 관계의 패권을 결정지을 결정적인 분야다. 근데 있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를 세계적 수준에서 제조업의 능력을 갖고 있는 국가가 어디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 일본도 이 세 개를 못 갖고 있어요. 반도체 소재나 일부 장비밖에 없습니다. 배터리 완벽하게 우리, 여러분 세계적 제조업 경쟁력 전반적으로 봐도 1위가 독일이고요. 2위가 중국이고 3위가 한국입니다. 원천 기술도 중요하지만 이 제조업은, 그래서 바이든은요, 한국이 원하는 건 이겁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이 세 개 분야에서 제조업을 끌어올리려면 끌어올릴지도 모르고 수십 년 걸리죠. 그래서 여기 제일 좋은 방법이 뭡니까? 한국 들어와라. 여기 미국의 BBC 세워라는 거. 중국 거 빼서 여기 가져오라. 이게 지금 우리한테 대한 압박입니다. 미국은 동맹을 이용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중국한테 빼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왔을 때 오히려 기업들을 만난 거고요. 그 다음에 경제동맹이라고 앞으로 얘기하면서 뒤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으로 한국의 뒤통수를 때리는 겁니다. 그럼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저항을 해야죠. 저항을 하고 미국한테 다 내주는 게 아니에요. 미국과 치열한 협상을 하고 우리 것을 챙기면서 가야 하는데 이미 대부분 다 내줬습니다. IRA 시행령에서 우리 예외 조항 만든다, 그거 큰 의미 없습니다. 미국이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BBC에서 계속 한국을 압박할 것입니다. 근데 이미 투자 계획을 다 내줘 버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수습할지 잘 모르겠어요. 두 번째는요, 미국은 자기들이 약해졌고 중국은 부상하는데 그 주무대가 어딥니까? 동아시아하고 동북아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최고의 자산은 뭐냐? 한국하고 일본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미국을 필요하는 게 있었지만 지금은 미국이 경제적으로나 그리고 군사 안보적으로도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아시아입니다. 그 중에도 미일동맹, 한미동맹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생각하기에 늘 문제가 됐던 이거를 나토는 하나로 엮었는데 원래 미국이 계획이 전부 다 양자동맹을 수없이 맺는 거였습니다. 그걸 우리는 샌프란시스코 체제라고 합니다. 우리 독도의 불행을 가져왔던 미국의 기획이 바로 이 샌프란시스코 체제인데 그걸 지금 부활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뭐냐? 한미를 묶는 겁니다. 한미를 묶는데 이게 일종의 유사동맹 체제죠. 과거의 삼각형이라면 미국이 중심에 있고 한 변은 있습니다. 두 변은 있죠. 한일이라는 변이 있었는데 한일이라는 별이 빠져 있죠. 과거에는 그 정도로도 괜찮았지만 미국이 보기에는 이걸 완벽한 삼각형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저는 미국한테 욕할 이유는 없어요. 왜냐? 그게 미국의 국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한테 이익이 되느냐는 겁니다. 두 가지 문제입니다. 심각한 게 두 가지 문제예요. 우리한테 이익이 안 된다고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게 뭐냐면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한미동맹은 대북 억지라는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미일은 누가 봐도 북한한테는 과잉 방어이고 한미일은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번 양보해서 우리가 한미를 가면 여기가 어떻게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수 쪽에서 북중러를 대항하기 위해서 한미일이 가야 한다. 그건 완전히 선우를 왜곡시키는 겁니다. 북중러는 그렇게 끈끈하지 않습니다. 북중도, 북러도. 오히려 한미일이 긴장을 조성하면서 북중러를 단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붙게 만들고 있죠. 중국과 러시아는 원래 서로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미동맹을 강화시키면서 오히려 북중을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한미일 유사동맹을 실제로 하는 것이 미국의 목적인데 그전까지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저항했느냐?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되 한중관계를 해치지 않는다.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수 언론들은 이걸 프레임해서 늘 진보 정부를 친중 정부라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친중 정부를 해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겨우 해봤자 약간 꿈틀거렸을 뿐입니다.
한미동맹을 늘 강조해야 했고요. 오히려 북한하고 대화하면서도 돌아와서는 국방비, 무기 사고, 무기 발 이걸로 오히려 진보 정부는 이념 투쟁에서 벗어나려고 오히려 지나치게 군비 강화를 강조했던 우를 범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사이에 우리가 균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프레임입니다. 어떤 진보 정부도 친미를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과도할 정도로 친미였습니다. 다만 차이는 뭐냐? 약간 자율성. 그래서 제가 표현하면 약간 꿈틀거렸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실리를 위해서. 중국도 다 압니다. 러시아도 다 압니다. 한국이 자율성에 제한이 있는 것을. 전자권도 없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전자권이나 먼저 가져오고 핵무장 하자고 얘기를 해야지. 앞뒤가 안 맞죠. 전자권도 못 가져오는 것이 무슨 핵무장을 합니까? 저는 그렇다고 해서 핵무장을 찬성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학습하지 않는 대통령, 철학이 부재한 대통령, 실현을 밥 먹듯이 하는 것. 저는 이분은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전임 정부에 대한 망령이 좀 쓰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임 정부가 도와서 대통령이 됐듯이 전임 정부와 차별화하는 것이 외교의 목적 같습니다. 그러면 ABM이라고 하죠.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일본입니다. 대일 외교입니다. 외교는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한국하고 일본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한일 관계가 굉장히 나빠. 사실 출발점은 이명박 정부 마지막부터 시작된 거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하느냐? 한일 관계를 망친 것은 문재인 정부다. 자, 이 말은 일본에게는 복음입니다. 복음. 왜 그럴까요? 그래, 한국이 잘못했네. 그럼 한국이 고쳐야지. 이걸 외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일 관계를 개선해야 된다는 데는 다 우리가 생각이 같지만 이게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다 보니까 한국 정부, 전임 정부가 잘못했다고 우리 정부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대일 외교에서는 우리가 일본, 그래, 한국이 잘못했으니 한국이 양보하고 고쳐와. 그게 지난 정부에 대한 그것이 작동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요, 제가 몇몇 사람들을, 중심 인물들을 아는데요, 제가 종교적 원리주의자들 같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념의 전사들 같아요. 세계를 딱 흑백론으로 바라봅니다. 당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북한을 용서할 수 있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용서할 수 있어? 우리가 미국을 버리고 중국을 선택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질문이 잘못됐죠. 외교는 신뢰를 위해서 움직여야지 진영을 나누고 한쪽 진영을 선택하는 건 아니죠. 근데 지금은 실제로 흑백론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여기 있는 분들, 제가 지난 2월 말 3월 초에 그렸던 슬라이더입니다. 이 그림입니다. 하나도 고칠 필요가 없었어요. 지금도 이분들입니다. 힘을 통한 항복, 냉전적 진영 외교, 한미동맹 절대론, 대북 강경책 부활, 그리고 ABM, 아까 말씀드린, 자, 문정부를 어떻게 규정하냐? 친북, 반미, 친중, 반일. 그러니까 자기들은 반북, 친미, 반중, 친일. 딱 그 프레임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른 영역은요, 검사들이 대신 하고 있는데 외교는 좀 다르죠. 외교에는 적어도 검사들은 안 보입니다. 근데 누가 차지하고 있냐? 이명박 정부. 지금 안보실 실장도 이명박 정부 때 외교부 차관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일종의 외교의 이론가라고 할 수 있는 김태호 안보실 1차장도 이명박 정부 때 밀실에서 한일 정보 비밀 협정 지소미아를 밀실에서 추진하다가 국민들의 저항을 받아서 실패하고 중단했던 인물입니다. 낙마했던 인물입니다. 그가 다시 부활해서, 이 두 사람이 부활해서 지금의 대일 외교와 대미 외교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대북 강경책은 담대한 구상이라는 것에서 좀 나아 보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위장평화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왜냐? 담대하다는 말은 뭐냐면 북한을 변화시킬 정도의 담대한 제안을 하는 것이 담대한 구상이 될 수 있겠죠. 스스로 담대하다고 얘기하는 것조차도 저는 좀 낯이 간지럽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런 겁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담대할 만큼 돕겠다, 이 뜻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었죠? 비핵 개방 3천, 이런만 달라진 겁니다. 북한이 비핵화하면 국민소득 3,000불까지 올려주겠다. 이게 바로 오늘날 바뀌어서 담대한 구상인 겁니다. 자, 북한이 핵을 포기할 정도로 담대한 제안을 해야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담대하게 돕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쪽에서 선제 공격을 얘기하고 강대강을 얘기하고 이러면서 북한한테 우리가 평화를 얘기하지만 북한이 거절한다. 결국 그거는 위장평화 공세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편을 정하면 편해지는가? 가치 외교는 가치가 있는가? 지금 이 정부가 하고 있는 두 가지 아마 이분은 편을 정하고 있고 가치 외교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자, 초기에 했던 유럽 순방인데요. 나토에 가서 최상목 경제수석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나토에 간 것도요, 좀 심각합니다. G7에 간 거하고 나토는 다릅니다. 나토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냉전의 산물입니다. 나토는 바르샤바 조약기구와 집단 동맹 대 동맹이라는 냉전의 대표적인 동맹 체제였습니다. 그런데 탈냉전이 오면서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붕괴가 되고 해체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나토도 해체해라. 그런데 미국이 뭐라 그랬냐? 유럽이 뭐라 그랬냐 하면 동맹이 아니다 이젠. 유럽을 안정시킬 수 있는 안보기구다 해서 살아남았거든요. 그런데 계속 확장을 하면서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물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빌미를 줬지만 올해 나토가 다시 바뀌었습니다. 나토의 전략 개념이 뭐로 바뀌었냐면 적을 설정했습니다. 다시. 그 적이 바로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거기에 아시아의 대표 선수로 갔죠. 뉴질랜드와 일본과 호주가 그래요 대표 선수로 갔습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합니다. 뭐냐? 아시아의 이 4개 대표 국가와 나토를 미국이 연결시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러시아의 문제에 한국의 동맹과 미국의 동맹들을 끌어와서 투입하는 거고요. 아시아의 중국 문제에 유럽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김태호 실장이 갔다 와서 뭐라 그랬냐 하면 이번 나토 정상회담은 대한민국의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하는 의미가 있다.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밑에 보십시오. 새로운 한국 나토의 협력 프로그램을 제도화시키겠다. 이제 우리가 나토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미국의 선봉대가 러시아를 견제할 때는 우리가 동원되는 거고요. 중국을 견제할 때는 유럽이 동원되는 거예요. 이게 미국이 만들고 있는 진영의 판에 우리가 선봉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한미일, 아까 말씀드린 한미일의 유사동맹이 실질적인 동맹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는 뭔가 미국이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편입되고 있습니다. 저는요, 가끔 이제는 한미일 안보협력이란 말을 이렇게 쉽게, 아까 우리 회장님이 위기란 말을 너무 쓰다가 둔감해진다는데 저는 깜짝깜짝 놀라겠습니다. 한미일 안보협력이라는 걸 이렇게 쉽게 쓸 수 있느냐.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써버려요. 문재인 정부 때 뭐라 그랬냐 하면요. 특정 이슈에 관해서는 한미일이 협력할 수 있다. 특히 북핵을 포함한. 그렇게 한미일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딱 특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정부는요. 협력의 테두리를 모호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이 말씀은 뭐냐? 북핵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한미일은 그러면 안보협력이 뭡니까? 조금만 더 가면 3자 동맹으로 가는 거예요. 심지어 언론이 한미일 동맹이란 말까지 쓰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소리입니까? 이번에 동남아 순방 가서 한미일이 최초로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 경제와 안보가 하나가 된다. 이거 유사동맹입니다. 우리가 일본을 믿을 수 있습니까? 미국도 전쟁이 났을 때 여러분 아프간이나 이라크에 전쟁 파견할 때 미국이 침입을 받았으면 동맹 혈맹이니까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근데 미국이 만든 전쟁에 우리가 동원됐었습니다. 많이 저항해서 전투병은 파견 안 하는 걸로 그나마 다행이지만 자 이제는 일본까지 그러게 되면 일본의 유사시에 우리가 가야 하고요. 우리 유사시에 일본이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의 1차장은 학자 때 썼던 논문이 한반도 유사시에 자위대가 들어오는 것을 용인해야 된다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원리주의자라고 그랬죠. 신념에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웬만한 합리적인 생각하는 사람이면 이명박 정부 때 지소미아 때문에 낙마했다면 한국의 정의인의 정선을 봐서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때 실패했던 걸 이번에는 성공하고 말리라라는 게 느껴집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를 맹렬하게 비난했습니다. 여러분 유엔에 가가지고
같이 연설을 했습니다. 민주주의, 인권, 현상 변경 국가. 지금 다 좋은 말이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하고 자유무역을 우리 추구해야 되는 가치입니다. 분명합니다. 근데 가치라는 말 할 때 누가, 왜, 누구를 향해서 쓰는가가 중요하죠. 지금 썼던 말들은요, 그대로 앵무새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얘기할 때, 미국이 러시아를 얘기할 때 그걸 유엔에서 연설을 했어요. 여러분, 유엔에서 만약에 미국식 가치를 얘기하면 어떤 유엔이 있을 수가 없겠죠. 왜 그럴까요? 미국이 얘기하는 가치대로 하면 거기에 반대되는 국가들은 유엔을 나가야 되죠. 사실 인권 민주주의는 유엔의 가치는 아닙니다. 유엔의 가치는 평화고 주권입니다. 그리고 자유가 유엔의 가치가 될 때는요, 강제적인 전쟁을 통해서 그 주권을 제한하고 자유를 제한할 때는 유엔입니다. 그런데 그 연설에서 정말 해야 될 평화의 가치, 다시 말해서 자기들이 자랑하는 담대한 구상도 안 했습니다. 북한 문제를 다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앵무새가 돼서 인권, 민주주의, 가치를 얘기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대통령은 계속 가치 외교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배타적인 진영 외교를 그대로 하고 있고 미국의 돌격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편을 정하고 있고 가치. 국익보다 중요한 건 없겠죠. 국익이 아니라 가치를 내세요. 근데 신기한 건요, 이번에 저는 동남아 순방이 제가 아까 잠깐 소개를 드렸던데 김현정 쇼에 가가지고 제가 말을 좀 심하게 했습니다. 제가 소름이 끼친다. 그냥 저한테 동남아 순방에 대한 외교적 문제나 또는 의전 같은 것들을 아마 물으려고 했을 건데 제가 조금 세게 나갔습니다. 어쩌면 한국의 운명을 바꿀 엄청난 결정과 선언을 하고 왔다고 저는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소름이 끼친다. 오히려 김건희 여사의 그 아동 방문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아마 이 정부는 그런 것들 때문에 자기들의 성과가 가린다고 생각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로 윤석열 대통령이 동남아에서 무슨 일을 하고 왔는지를 다 가리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동남아에 가서. 하나는 한국의 전략이, 대외 전략이 인태 전략이다. 또 하나는 한미일 프놈펜 선언입니다. 이 두 가지는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에 한국이 미국 쪽에 완전히 진영을 올라탔다. 거의 어부바 수준이다. 말하자면 거의 어부바 외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태 전략입니다. 인태 전략이란 말 자체에 어폐가 있습니다. 인도 태평양 전략이죠. 빠진 게 있습니다. 뭐가 빠졌을까요? 대륙이 없습니다. 아시아에 대륙이 빠져 있습니다. 그럼 미국이 왜 인태 전략을 했을까요? 미국은 해양 세력으로 결집시키는 겁니다. 물론 미국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중국의 1대1로에 대항하는 하나의 경제적이고 포용적이고 그 다음에 개방적인 경제 질서를 말한다. 그런데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누가 봐도 인태 전략은 대러를 견제를 위한 해양 세력의 연합체입니다. 거기에 쿼드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요. 우리는 제가 지난 정부의 신남방 정책, 신북방 정책을 처음부터 기한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그거를 장명을 했고요. 그걸 초기 틀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왜 만들었냐 하면요. 중국이 1대1로 미국이 인태 전략으로 압박하면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보다 우리 나름의 신남방 정책을 세워서 이 둘을 연결고리로 삼아서 여기도 들어가고 저기도 들어가기 위해서 신남방 정책을 해야 된다였고요. 이것을 가장 호응해 준 것이 바로 아세안 국가들입니다. 아세안 국가들은 미국과 중국 사이 우리처럼 경제적으로 개방적인 것은 오케이. 그러나 이 아세안이 미국의 하수인이 되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친중 국가들이 꽤 많고 반중은 아니라도 중국과 적대시하고 싶은 국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이 가서 뭘 했습니까? 동남아 순방 가서 미국하고 똑같이 이제 인태 전략은 한국과 함께 동남아시아가 안보 협력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아세안 국가들이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그 전까지는 맞았어요.
한국과 아세안과 인도까지 신남방 정책으로 미중 사이에서 하나의 연대를 해서 미중이 갈등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으로서 신남방 정책이 호환이 됐는데요. 지금은 한국이 미국 쪽에서 아세안을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의 부름을 받아. 왜냐하면 한아세안 관계가 굉장히 좋거든요. 실제적으로 아세안 국가들이 우리를 너무 좋아합니다. 한류뿐만 아니라 한국은 이들 국가의 하나의 꿈의 나라입니다. 그런 국가가 문재인 정부 때는 같이 연대를 맺어서 미중 사이에서 우리 같이 해보자 이랬는데 지금은 미국 쪽에 서서 이들을 압박하는 형국이 된 겁니다. 아마 향후 한아세안 관계는 별로 좋지 않을 겁니다. 인도가요, 쿼드를 하면서 인도가 한국이 쿼드에 가입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얘기합니다. 일본은 쿼드에 한국 못 들어오게 했고, 저는 뭐 쿼드에는 안 들어간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왜 그랬을까요? 인도는 혼자 이거를 미중 사이에서 중립적, 균형적 위치를 하는 게 힘들다. 한국 들어와가지고 같이 미중 사이에서 연대하자. 이게 외교죠. 근데 한국은 지금, 자, 우리는 반도 국가입니다. 사실 반도라는 말은 좋은 말은 아니죠. 일본이 만든 겁니다. 사실 페닌슐라라는 것이 길쭉한 땅을 의미하지만 절반이라는 뜻은 전혀 없습니다. 일본이 자기들은 온도고 우리는 반도인 겁니다. 우리는 해륙국가, 그래서 일부 지식인들은 해륙국가로 불러야 된다. 우리는 해양국가이면서 동시에 대륙국가이다. 우리의 위치도 그렇고요. 우리의 직업은 사실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을 연결시키는 국가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북한은 대륙으로 밀어버리고 우리는 해양 세력으로 몸을 던졌다는 의미가 바로 우리가 인태 전략에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러면 해양 세력에 들어가면 우리가 뭐가 됩니까? 위치적으로나 모양새가 대륙 세력을 견제하는 선봉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동남아에서 러시아를 대놓고 엄청나게 비판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에 대한 비판을 미국의 용어를 써서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만나서 시진핑이 30분 만난 중에 핵심적인 용어를 했습니다. 한국한테 진정한 다자주의를 했으면 좋겠다. 기억하시죠? 그게 무슨 뜻일까요? 한국이 하고 있는 게 지금 진정한 다자주의가 아니고 진영 편중 외교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 중국과 러시아를 적대하는 프레임에 들어가느냐를 간접적으로 질타하는, 비판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왜 소름 끼친다는 말씀을 드렸냐 하면요. 그때 방송에서 했냐 하면요. 제가 6월 초에 미국 인사들 한국에서 만났습니다. 그럼 뜻밖의 얘기를 농담처럼 저한테 했었거든요. 이 윤 정부의 대외 전략은 인태 전략이 될 것이다. 제가 예? 이름도 안 바꾸고? 이렇게 물었거든요. 진짜 이름도 안 바꾼 거예요. 독자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외교부에서 받았던 한국판 인태 전략은 2장에다 제 휴대폰에 있습니다. 2장짜리, 2장하고 3줄짜리입니다. 저기 가서 미국에 저는 한국의 대외 전략으로 저걸 공포해놓고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일부는 그렇게 내용이 없으니까 저거 그냥 좌초될 것이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제 걱정은 필요가 없는 거죠. 미국 걸 그대로 다 가져온다는 뜻이에요. 그야말로 미국의 아시아에서 돌격대가 되는 것이고요. 한미일 동맹도 물론 안 되지만 만약에 되더라도 그것이 서로 평등한 3자 동맹이 아니고요. 미일 동맹에 부속되는 전략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선봉대가 되는 방식으로 꾸려갈 거라는 의미입니다. 저는요. 이번에 한미일 회담에 풀 기자단이 못 들어갔습니다. 아시죠? 이게 언론 통제를 넘어서 무슨 합의를 하고 나왔는지 설명이 없습니다. 내부에서 대통령실에서 나눠준 사진만 있습니다. 비공개 회담을 하더라도 적어도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냥 공동선언만 딱 나오고 기자회견도 안 하고요. 기내에서도 안 하고 돌아와서도 안 하고 그리고 정말 비밀이더라도 국회에 가서 한국판 인태 전략과 푸놈펜 한미일 선언이 뭘 의미하는지 단 한 차례 설명이 없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두렵습니다. 합의까지 아니더라도 웬만한 운을 다 띄웠습니다. 일본은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일본의 극우 언론들이 한국을 설득한 것처럼 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한국을 쿼드에도 안 된다고 그러고 한미일 할 때도 한국을 더 손볼 때까지 안 된다고 했던 그 무슨 약속을 하고 왔을까요? 저는 그 짧은 시간 안에 합의까지는 안 했다고 보는데 한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보하고 변화시킬 적어도 언급 정도는 하고 왔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의심스럽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한미일의 프놈펜 공동선언은 한국이 중국, 러시아 등 대륙을 견제하는 해양 세력에 완전히 편입된 선언을 하는 것이다. 이게 정부는 지금 엄청난 중요한 선언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실수를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과 중국은 향후에 수십 년 동안 엎치락뒤치락 소모전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국의 반대편에 서서 중국을 적대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심각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 사드 때의 교훈이 있는 것 같아요. 사드에서 중국도 한중 관계가 결정적으로 나빠진 것이 사드 사태 이후라는 것을 중국도 알고 있습니다. 한국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중국이 자체적으로 한국을 너무 밀어붙여서 오히려 미국 쪽으로 너무 밀어버렸다는 자체 내부의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상당히 한국이 이렇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굉장히 침착하고 온건하게 반응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까 진정한 다자주의 했으면 좋겠다. 이게 굉장히 점잖지만 무서운 얘기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아까 최상목 경제수석이 중국의 호황에 기대던 시대는 지나갔다. 사실 그렇더라도 그 얘기를 합니까? 그날 한국의 주식시장이 완전히 폭락을 했습니다. 그때 중국의 공식 외교부 성명이 뭔지 아세요? 한중 경제관계의 긴밀함을 쭉 얘기하고 나오고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너 안에 나 있고 내 안에 너 있다. 무섭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중국한테 바짝 엎드리라가 아니라 한국이 변수가 안 되고 미국 쪽으로 완전히 넘어갔다고 하는 순간에 제일 약한 고리는 우리라는 겁니다. 제일 앞에 있잖아요. 돌격 앞으로 했는데 뒤에 아무도 안 따라오고 우리만 있고요. 미국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중국 비판하고 러시아 비판했는데 미국은 중국하고 만나서 상당히 좋은 분위기 연출했죠. 미국조차도 자기 필요하면 사우디 가서 빈살만한테 굴욕적 외교하잖아요. 국익을 위해서. 근데 우리만 가치를 얘기해서 제일 앞에서 계속 행동대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는 미국조차도 뒤에서 백업을 안 해줄 수도 있다.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러시아도 좀 문제입니다. 그럼 러시아가 우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세요? 제가 아까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국가들이 한국을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세계 한 55개국 정도를 돌아다녔는데요. 한국을 진짜로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은 식민지 국가에서 선진국이 된 유일한 케이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은 러시아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위협적이지 않다고 해요. 한국은 친근감이 있는 거예요. 같은 피해자인 거예요. 실제로 한국이 얘기하는 평화는 먹힙니다. 중국이 얘기하는 평화, 미국이 얘기하는 평화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평화는 먹히거든요. 역설적으로 평화 부재의 땅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평화는 진정성이 있거든요. 근데 미국이 그런 한국을 앞세워서 자꾸 중남미나 아세안 국가들을 설득시키려는 돌격대 역할을 하게 하는 거죠. 러시아도 그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러시아의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하면요. 평균 90%. 이런 여론조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하는 것마다 다 90%는 넘어요. 현대, 차가 러시아에 굉장히 수출 많이 하고 애플을 갤럭시가 이길 나라가 러시아고요. 옛날 초코파이가 엄청 유명했죠. 지금 8도 라면이 난립니다. 러시아인들이 1년에 8도 라면을 6억 개씩 먹어치웁니다. 푸틴이 전쟁을 한 건 문제가 있죠. 비난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경제 제재까지도 괜찮다고 봐요. 그런데 레드라인이 있죠. 러시아도 압니다. 미국 때문에 대러 경제제는 기분은 나쁘지만 한일 관계 깨지지 않는데 얼마 전에 질문을 받아서 푸틴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은 안 된다 그랬죠. 우리는 분쟁 국가입니다. 분단과 전쟁이 끝나지 않은 국가인데 아무리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면 안 되죠. 우리 정부가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묘한 신문이 나왔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한국이 미국에게 포탄 10만 발을 수출하겠다. 뭘 의미할까요? 뭐와 연결되느냐? 지난 5월에 중앙일보가 특종을 냈습니다. 미국이 한국 정부에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회 지원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을 조중동의 하나인 중앙일보가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나라까지 특정을 했습니다. 체코, 폴란드, 캐나다, 미국. 이게 뭡니까? 무기 세탁입니다. 바로 지원 못하겠으면 경유해서 해라. 저는 10만 발이 미국이 왜 갑자기 포탄이 필요할까요? 우크라이나에 보낼 것이죠. 그런데 우리 국방부는 이렇게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우리는 미국한테 수출할 뿐
우크라이나가 아니라고 얘기했는데요. 무기 수출의 기본이 뭘까요? 제3자 이전 금지 조항입니다.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무기를 수출하는데 그 무기가 내 적한테도 갈 수 있으니까 무기 수출은 이전 금지 조항이 거의 성경처럼 들어가면, 그러면 그게 사인했느냐? 이거를 민주당도 묻지 않고요. 시민사회에서 이걸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한러 관계가 완전히 파탄이 날 수도 있습니다. 푸틴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만약 그러면 북한한테 무기 지원을 하면 좋겠냐고. 러시아 과학자 한 10명만 보내면 북한의 지금 ICBM 완벽하게 성공합니다. 저는 7조에 달하는 폴란드 수출도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증거는 없습니다. 아까 그 보도에 의하면 개연성이 충분합니다. 자, 인도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인도네시아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처음에 유엔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비판하는 데는 서명을 했어요. 그 숫자가 141개국입니다. 그럼 말로 하니까 뭐 별로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했습니다. 근데 대러 경제 제재에 참여하는 국가는 48개국으로 줄어듭니다. 141에서 48개국으로 줄어듭니다. 아시아에 4개 국가밖에 없습니다. 대러 경제 제재 참. 여러분, 이스라엘도 안 하고요. 인도도 안 하고요. 인도네시아도 안 합니다. 일본, 한국, 대만, 싱가포르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비우호국으로 지정했죠. 저는 여기까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무기는 다른 얘기입니다. 인도와 인도네시아는요, 미국이 압박에도 불구하고 대러 경제 제재도 안 하고, 그래서 러시아가 고마워가지고 유가, 석유를 세계 시장 가격의 3분의 1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 쌓아놓고 있습니다. 쟁여놓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은 푸틴이 다음에 러시아 사람들의 선택을 봐서 실각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이거를 미국은 자기는 전쟁 안 하면서 끊임없이 군부를 떼면서 수많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젊은이들이 죽어가는 거죠. 그게 우리가 분단 국가가 무기를 공급한다고요? 근데 저는 몇 가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없는 정보들도 있지만 그런 정황 증거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회 수출에, 그거는 미국의 뭐 신문에서도 난 얘기니까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제언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신냉전이라는 말을 쓸 때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탈냉전 체제는 깨졌다고 봅니다. 세계화 시대는 아까 말씀드린 약화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냉전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 말을 조심스럽게 써야 하느냐 하면요, 신냉전이라고 얘기해버리면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잘못된 질문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미국이 얼마나 중국에 중독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만약 디커플링이라는 건 신화입니다. 반도체와 이 디커플링의 핵심은 반도체입니다. 중국이 다음 세대 4차 산업혁명이 하기 위해서는 반도체가 사다리거든요. 미국이 이거 사다리를 차는 겁니다. 그래서 격차를 유지하고 중국이 제4차 산업에서 초격차로 밀려나가는 게 핵심인데, 우리는 지금 미국이 전적으로 디커플링하고 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작년에 미중 무역액이요, 그러니까 지금 미중 전략 경쟁이 피크였던 작년에 7,500억 불로 미중 무역 사상 최고액을 기록합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미국은 중국을 벗어나서 디커플링 못합니다. 그런데 왜? 한국이 가지고 있는 미래 산업의 제조업 경쟁력, BBC, 이거 우리 시장을 완전히 중국에서 빼돌려서 미국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이, 우리가 반도체의 60%를 중국에다 팔고 있는데 미국이 60% 다 사줄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그럼 우리 과잉 생산 어디다 팔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익에 손해가 되죠. 지금 미국이 그걸 압박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ASML이라고 들어보셨죠? 장비를, 그 반도체 제조하는 장비 회사입니다. 미국이 중국 수출하지 말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말을 듣다가 그럼 니들이 다 사줄래? 못 사잖아요.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난 중국 팔겠다고 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네덜란드 같은 국가들하고 연대를 해야죠. 이런 국가들하고 연대를 해가지고 우리 국익을 챙겨야 하는데 그것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미국한테 구걸하듯이 시행령에서 우리 좀 빼줘. 미국의 장비와 기술을 사용한 반도체를 중국에다 하면 제재하겠다고 하는 반도체법이 IRA보다 훨씬 더 심각한데 우리 겨우 1년 유예를 받았습니다. 1년에 어떡할 거예요? 다 빼라 그러면 빼야 돼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이 정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그래서 신냉전이나 디커플링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공연히 빨리 신냉전을 기정사실화하면 마치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프레임에 빠지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과 갈등은 가장 가능하지만 이것이 과거의 미소처럼 완전히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미국조차도 분리할 수 없다기 때문에 우리가 신냉전이라는 말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 쪽에 있어서 자꾸 할 말 한다. 가치 외교. 북한한테도 화낼 때 화내고 전임 정부는 퍼주고 제대로 말 못하고 구려고 얘기를 했다. 우린 세게 화낸다. 듣기에는 상당히 그럴듯하지만 이게 바로 안보 포퓰리즘입니다. 화를 낸 다음에 그 다음은요. 한반도의 지금 위기나 긴장 상황을 관리하지 않지 않습니다. 관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손해는 우리한테 옵니다. 그리고 확장 억제를 제도화하고 특히 미국의 전략 자산을 상시 배치한다. 듣기에는 뭐가 굉장히 안전스러워지는 것 같죠? 아닙니다. 그게 뭐냐? 준전시체제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미국의 항공모함이 계속 떠 있고 핵폭격기가 왔다 갔다 하고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한반도 전체가 준전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과 러시아는 그전에나 한국이 한미훈련, 연합훈련하는 게 북한 때문이라는 걸 이해했다가 지금은요. 한미일이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국과 러시아도 전력을 어디다 집중하겠습니까? 아시아에 하겠죠. 대만도 있고 한국도 있으니까. 여기를 군비 경쟁의 중심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워워할 때인데 우린 같이 지금 군부를 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미국이 여기다가 전력 증강을 해서 중국하고 러시아를 견제하고 싶은데 한국이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비용은 한국이 요청했으니까 한국이 돼야죠. 지금 이 전략 자산을 상시 배치하고 확장 억제를 제도화한다는 것이 우리한테는 한반도 리스크를 극단으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저는 아직까지 우리 두 개의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정도는 완화시킬지 모르겠지만 하나는 식민주의, 친미, 친일, 약소국 컴플렉스, 아까 말씀드린 반도국가, 그리고 또 하나는 분단체제를 극복하지 못했다. 여전히 우리는 이 두 가지 시대적 과제, 민족적 과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특히 지금의 정부는 이 두 가지를 오히려 되돌리고 있고 후퇴시키고 있다. 제가 너무 좀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모이는 거, 아까 말씀 다시 활동을 하는 것이 한쪽으로는 안타깝지만 한쪽으로는 이게 우리나라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중일을 보면서요. 그리고 미국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은 국가가, 공익적 국가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소위 말하는 신자유주의가 시장의 힘을 너무 키워서 국가가 국민을 원할 때 동원 시스템이나 보호 시스템이 턱없이 부족하죠. 그게 바로 팬데믹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서구 국가가 도대체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그러한 공적 국가의 역할을 잊어버렸어요. 반대로 중국은 공적 국가는 너무 커져 있는데 개인의 자유나 시장은 다 죽어버렸어요. 시민사회가 죽어버렸어요. 근데 우리는요, 원래는 국가가 강력하죠. 우리가 제국주의 시대가 있었고, 전쟁을 겪었고, 그 다음에 경찰, 지금도 분단이고, 경찰, 검찰이 강한 그리고 유교적 전통까지 합치면 우리는 정말 국가주의적인 사회입니다. 그런데요, 다른 나라와 달리 국가가 선을 넘었을 때는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유일한 국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 말이 너무 감동적인데 4.19부터 촛불까지 연결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한국은요, 동학부터 촛불까지 국가주의적이지만 중국 보세요. 가끔씩 데모는 하지만 국가를 뒤집을 정도의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저는 우리의 희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국가가 국민들에게 외교 걱정을 하게 만들었지만 그것이 다시 시민의 힘을 모으는 계기가 저는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바로 이 힘을 통한 평화가 아니라 평화를 통한 안보가 우리가 갈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